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호남민, 시도민 여러분, 지금 광주 전남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 전남 통합을 넘어서 호남의 생존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강력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재의 광주 전남 통합 논의는 행정 통합에 머물러 있으며 호남 전체의 위기와 가능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전남 특별시 특별 법안에는 광주의 정체성, 공공성, 노동권과 환경, 교육과 인재 육성,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통합은 이름만 남고 시도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을 넘어 전북까지 아우르는 500만 호남 대통합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넘어설 실질적인 대안과 책임 있는 통합을 요구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전북을 대표하고 전북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도 전북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호남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시자 전주시장 후보인 강성희 의원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장 후보이자 170만 전북도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성희입니다. 변방의 고립을 끝내고 500만 호남 대통합 특별시로 전주와 전북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는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초광역 시대로 나아가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광주 전남은 통합특별법 발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여전히 침묵하며 늘 해오던 방식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위로는 충남, 아래로는 광주 전남에 끼어서 전북은 고립의 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때 충남을 앞섰던 전북의 경제력은 이제 비교 자체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전남과 인구는 비슷해도 경제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온 전북목 찾기가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수도권에 맞설 체급도 중앙정부와 협상할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자권역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국비를 구걸하는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고립선언에 다름없습니다. 호남 대통합이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의 유일한 지렛대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거점인 새만금과 광주 전남의 제조 기반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호남이 하나로 뭉쳐 지산지소 원칙을 관철할 때 비로소 수도권 첨단 산업의 이전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20만 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났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피지컬 AI 벨트가 형성되어야 청년들의 발걸음을 옮길 거대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의 소모적 경쟁은 공멸일 뿐 승자는 수도권이 될 것입니다. 전북이 포함되는 호남 대통합으로 새만금을 호남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고 전주, 새만금, 광주, 신안을 잇는 산업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500만 호남인의 생존 전략입니다. 호남 대통합은 전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일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이 통합하면 전북은 먹히지 않겠냐는 우려는 패배주의입니다. 초강력 통합에 따라 지원될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중 전북목 1조 5천억 원, 전주목 5천억 원을 당당히 확보하겠습니다. 인구 비례와 지역 균형 발전을 특별법에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전북의 권리를 보장받겠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대호각성하고 즉시 초광역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전북은 이 거대한 변화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실현 가능성 없는 측내에 매몰된 김관영 지사의 전북 고립화 정치를 계속할 것입니까? 충청에 전북의 운명을 맡기려는 안호영 의원의 충청 통합파의 길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원택 의원의 입장 없음파 행보로는 전북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득권 안주에만 급급한 무능과 무책임이 전북을 내륙의 섬으로 낙오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호남 대통합의 길로 나섭시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님들께도 제안드립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광주 전남만의 통합만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으로 각자 도생 경쟁하는 것은 호남 발전에도 국가 균형 발전에도 득이 되기는커녕 우리 모두를 약하게 할 뿐입니다. 320만 광주 전남을 넘어서 500만 호남 대통합 특별시로 체급을 키워야만 수도권과 충청권 부울경에 대응하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을 넘어서 500만 호남 대통합으로 호남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이재명 정부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5극 3특은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사실상 5극 중심 체제에서 3특은 겹방사리에 불과합니다. 전북을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의 섬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을 설계해야 합니다. 초광역 통합특별시를 실현하고 그에 걸맞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여 경제적 주권을 지역에 돌려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골든타임은 길지 않습니다. 고립된 섬으로 남아 소멸할 것인지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 전북의 호남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호남 대통합을 통해 전북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이 곧 발의될 예정인데요. 특별법에서 담기지 못한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광주 전남을 넘어 호남 대통합 시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 전남을 넘어 호남 대통합 시대로 호남 번영의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500만 호남민 여러분, 지금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부울경, TK가 초광역 시대로 나아가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섰고 우리 앞에는 지방 소멸이란 거대한 파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블랙홀처럼 사람과 자본, 기회와 미래까지 빨아들이며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면 지역은 버티는 수준을 넘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호남 지역의 논의는 광주 전남 간 통합, 그것도 행정 통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 수도권 집중이라는 총체적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에너지 기술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비전 없이 진행되는 통합 논의는 호남 전체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광주전남 통합청사 입지와 명칭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발의도 오늘 중 또는 이번 주 중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자치 분권을 실질하자는 문제의식에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광주 전남 특별시 특별법안에는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는 훼손되고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광주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 5.18 정신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통합 행정체계 속에 이 역사와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법안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둘째, 공공성 후퇴가 우려됩니다. 통합 행정의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통합은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의 핵심은 효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셋째, 노동권과 환경을 지킬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개발과 성장 특례는 강화되어 있지만 노동, 환경, 건강, 재정 위험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와 과도한 규제 완화는 호남을 노동 인권의 외의 지대로 난개발의 실험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 불평등과 인재 유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영재학교, 특목고 중심의 접근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일자리, 정주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통합은 100년 대계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투표조차 생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건너뛰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00만 호남민 여러분, 호남은 위기의 땅이 아니라 가능성의 땅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모두가 돌아오고 머무는 지역, 행복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호남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광주 전남 통합을 넘어 전북을 포함한 500만 호남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 전남에 머무르는 소통합만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설 수도 없으며 자칫 전북을 다른 주변부로 밀어낼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정서를 공유해온 호남 전체가 하나의 정치 경제권으로 집결할 때 비로소 자생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생활권, 청년의 미래를 호남의 공동 전략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가져오는 특별시가 아니라 책임지는 특별시여야 합니다.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이어야 하며 통합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과 농민에 대한 재정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축소가 아니라 강화, 공공영역은 더욱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통합, 공공성이 강화되고 노동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지역의 정체성과 풀뿌리 주민자치가 살아있는 통합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00만 호남 대통합 시대를 여는
새로운 호남 메가시티 특별법을 책임있게 마련하겠습니다. 호남 대통합, 지방 분권 개헌, 반도체, 피지컬 AI 벨트 구축이라는 3대 핵심 전략으로 호남의 번영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맨 뒤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배수 의원님이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조배수 의원님께서 약 3분 후에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한 2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다 잡으면 짧고 굵게 얘기해야 되겠네. 시간 됐잖아. 1분 30초. 2분입니다. 시간 다 지나가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배수원이 빨리 나오고 있는데 2분 이내로 끝내야 돼. 이거죠? 좀 빨리 하시면 돼요. 다 못해. 이거 다 하면 뒷사람이 바로 못해. 앞부분에 다 하시면 성명서 읽고 시간이 없어. 조배수 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최근에 아주 우려스러운 민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종교 탄압법이고 그리고 기독교 입틀막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민법 제38조 개정안입니다. 이 민법 규정안은 비영리 법인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 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필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또 취소할 경우에 그 법인의 자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기존의 형법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권의 비판적인 그런 활동을 막으려는 이런 악법입니다. 헌법 제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종교 조직, 정치 조직, 이 조직상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수장을 맡거나 종교단체의 수장이 대통령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활동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정권이 있는 만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런 해석이 세계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통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된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주요셉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배수 국회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또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 사회주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좌시할 수가 없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광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심하보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광기총 총회장 심하보 목사입니다. 요즘 장안의 최고의 화두는 환율과 종교 분리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 종교 분리의 목적은 종교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이 종교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물론 교회가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를 지지하거나 혹 정치가 성경에 반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침묵하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정치가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할 때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사회의 불이나 비성경적인 정책에 대해 윤리 도덕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며 우리가 믿는 반성경적 행위에 대한 말을 하면 처벌되는 내용을 위반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비영리법인 여기에는 6만여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 특정 정당 또는 후원 활동에 관여할 경우 해산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혹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단체를 해산하겠다고 하는가? 이거는 교회 해산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조항 때문에 교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정조준되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동에 있는 은평제일교회입니다. 작년 12월 2일 저녁 8시경에 있었던 청년들의 내부 문화 행수 때문인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연두 기도회견 시 밥가리 비유를 하며 큰 돌을 먼저 빼고 작은 돌 나중에 뺀다고 하면서 교회 해산을 운운하셨습니다. 그 뒤로 2026년 1월 15일부터 일부 정치인들과 지지단체가 벌써 10여일째 은평제일교회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하며 고성과 혐오 표현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은평제일교회 공식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5년 15월 2일에 진행된 행사는 은평제일교회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외부 우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비공개 문화 행사였습니다. 교회는 우국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장소만을 대관한 형식으로 제공하였을 뿐 행사 내용, 기획, 진행 어떠한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은평제일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며 우국 청년들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뿐입니다. 이는 교회 일반적인 지역 사회 섬김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마을 학부모 모임 장소, 중독 예방 교육 장소, 예비군 교육장, 마을 투표 장소로 다른 중독 예방 교육 장소, 은평경찰서와 MOU를 맺고 가정폭력 피해자 피난처, 또 버스 운수 노소 파업되는 교회 버스를 구청의 요구로 출근 시간에 시민의 발휘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 축구 교실이 추워서 밖에서 할 수 없어 교회를 빌려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필요로 한 재난 피해 지역으로도 정해져 있으며 본 교회 행사가 겹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선 누구라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에게 본당을 대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우국 청년들이 만들어 올린 약 40초 분량의 대통령으로 분한 린치 퍼포먼스는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밖이 아닌 실내에서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한 행사이니 표현의 자유로 웃고 넘길 수는 없었는지, 이런 일로라면 국회 건물 안에서 여성 대통령 나상을 그려놓고 조롱한 것이라든가, 대통령 얼굴을 그려놓고 침을 뱉으며 몽둥이로 책으로 침발로 때리는 행위, 지금도 현직에 있는 대법원장과 중앙지법 판사를 조형으로 만들어 개 끌고 다니는 것, 이런 장면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내가 하면 의식이 있는 것이고 남이 하면 괘씸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은평제일교회와 대광기총교회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지역사회를 섬기며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나눔의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할 것입니다. 악법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광기총회장 은평제일교회 담임 심화보 목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에서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한 권력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 모시고 앞으로는 시간을 좀 짧게 빨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대표 신상철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나라와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의 거룩성을 국가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것처럼 교회와 권세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여 해야 할 존재이지 어느 한쪽에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의원들의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마지못해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요청을 받아들인 특정 종교단체를 이유로 들어 2026년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종교 분리를 거꾸로 해석하여 사실상 종교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으로 보고 있어 이를 심히 우려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의 성역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2026년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동의한 김무혁, 김준혁, 권칠성,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봉, 서미양 등은 한국교회와 신앙인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전 회장 진유신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진규신 목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종교재단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해산 명령을 검토할 것을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8명, 조국혁신당, 진보당 각각 1명, 총 11명이 일명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정치가 종교의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정치적 활동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어 국가가 종교단체 해상권을 갖는 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려는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서 개별적인 선거 위반 행위는 충분히 처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자체를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재산 보장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반사회적 행위나 조직적 정치 개입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교단체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단순히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도덕적 타락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종교의 본연의 예언자적 사명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실정을 지적하는 종교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몰아붙여서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지시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속히 철회하고 국민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는 정치가 종교를 심판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안희아 목사님께서 성명서 간략하게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성명서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끌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일제강점기의 포교 규칙을 연상케 하는 종교법인 강제해산법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용, 김준혁,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봉, 서미화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이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선거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에 개입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업무 및 재산 상황 확인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종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의 이유로 해산된 경우에 자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은 종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 법인, 특별히 종교법인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계 사단법인인 개신교 교단, 총회 및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종교계 재단법인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조계종 등 주요 종교 유지재단, 개신교 선교교육재단, 종교계 방송사 등을 망라하여 각종 종교법인이 이 법인에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종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면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담긴 이 법안은 가히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혁진 민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일제의 잔재인 왜곡된 종교 분리를 내세워 한국의 종교계를 통제하에 굴복시키고 정운동의 기반을 약화하고 탄압하기 위한 현대판 포교 규칙이다. 포교 규칙은 제4조, 제7조와 제10조 등에서 안녕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특정 포교자가 항일 메시지를 전하거나 독립운동에 연루되면 해당 포교자의 활동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과 유사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종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정부가 종교법인의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강제하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공무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결사 종교의 자유, 말살 및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종교법인의 정당한 정치 참여 행위에 대해 왜곡된 종교분리 개념을 적용하여 해산시키고 헌금과 기부 부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정부가 몰수하도록 한 이것도 일제강점기, 괴효등 폐쇄 등 종교 탄압과 매우 흡사하다. 현 정부의 쓴소리하는 종교인 입틀막법 처리하라.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종교가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했던 일제의 포교 규칙을 연상케 한다. 현 정부의 쓴소리하는 종교인들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종교를 통제하려 하는가? 이 법안은 종교를 자유 영역이 아닌 행정 통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국가가 종교기를 장악하고 정언도를 억압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악용될 것이 명확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 반민주 전체주의 악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1월 28일 단체는 따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경기 안산시 비영 국회의원 박예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과 관련 국회 위증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절감될 비용을 수십억 원 규모로 산출해 내부 보고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퇴직금은 기업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쿠팡이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는데도 국정감사 등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위증입니다. 기업들이 국회에서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집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쿠팡의 위증에 대한 추가 처벌과 강력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검의 성령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 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의 지시, 보고라인, 최고 경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 만든 절감액이 기업의 성과로 둔갑하는 순간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와 사회 전체로 전가됩니다. 특검은 권력도 자본도 조직의 규모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기업 문화와 법망 회피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옆에 한 분은 여기 보고 수고 많습니다. 네, 표현했습니다. 가운데 쓰십니다. 네. 시간이 지체됐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진보당 원내대표이신 울산 북구 윤종호 의원님과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저는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경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나눠드린 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의 제목은 택배 추가 배송비 부과 제한 생물법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진행은 짧게 제가 취지를 30초만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사례로 송경남 님이, 그리고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이신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께서, 그리고 회견문은 제가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은 잠깐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진보당 원내대표이신 윤종호 의원님 와 계십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셨는데요. 전국 택배노동조합 제주 지부장을 맡고 계신 송경남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인데 제주의 진보당 제주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불암준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짧은 소개를 드리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생활물류 택배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거하고 있고 한 제주에서는 특히 좀 유난스럽게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택배 산업이 생활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택배비 외에 추가 배송비라는 걸 섬에 산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만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법적 기준도 없고 그 금액의 근거도 없고, 그래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추가 배송비 문제가 전국적으로는 88만 명이지만 제주로 보면 67만 명에 해당하는 도민들이 1년에 1,000억 정도를 더 돈을 냅니다. 이건 택배 종사자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쿠팡을 포함한 택배 회사의 수익으로만 잡히고 원가를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정당을 초월해서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관련되어 있는 법을 새롭게 개정해서 국가의 관련되어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윤종호 의원님께서 법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주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분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시기로 어제까지 결정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송경남 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장 송경남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택배 추가 배송비 부과 제한 생물법 개정 발의를 알리며 제주를 비롯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차별과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을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민과 도서 산간 주민들은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면서도 추가 배송비라는 이름이 차별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3,000원, 5,000원, 많게는 10,000원이 넘는 비용을 당연한 것처럼 떠안아야 했고, 어떤 경우에는 배송 불가라는 이유로 구매 자체가 거부되는 현실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택배 운임이 산정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이 차별, 국민이 기본권이 차별입니다. 택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온라인 주문, 의료용품, 생활필품, 학습 자료까지 택배 없이는 일상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법이 보장한 평등한 국민이 대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가 배송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명확한 기준과 정부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택배 추가 배송비 자의적 부과를 금지하고 도서상관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으며 국민 누구나 동등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은 더 이상 2등 국민이 아닙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산간에 산다는 이유로 삶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법안을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민 모두의 생활권 평등을 위한 법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국가 책임을 세우는 법입니다. 국회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논의에 착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이 편에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주도민이 삶을 위해, 도서산간 주민이 권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 동등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택배산업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면은 아침 새벽에 눈 뜨면 대문 앞에 와 있는 광경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에 우리 한 66만 4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그 외에 도서지역 유인도가 한 400여 개 되는데 거기 한 22만 정도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7개 강력시도에 무려 한 89만 명 정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 기업만 배를 불릴 것이 아니라 또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일한 만큼 또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소비자들도 또 서비스를 제값 주고 좀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지역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료를 막아내고 지역 간 물류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무려 116.3회이고 물동량은 60억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필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제주를 비롯한 도서 산간 지역은 기본 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 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제주도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매 건당 평균 제주도는 2,160원, 도서지역은 2,764원의 추가 배송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추가 배송료가 어떤 산출 근거와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도서 상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취약 지역의 물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요금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은 개별 사업자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부당한 추가 배송료를 막는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주요 내용은 추가 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또 추가 운송원가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부과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추가 배송료 산출 근거, 부과 사유 등을 신고 및 고지토록 하고 국토부는
지역별 부과 현황 공시 및 추가 배송료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차별 없이 보편적인 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오늘 개정안 발의안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실제 체감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회견문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병호인 제가 하겠습니다. 물류기본권 보장하고 불합리한 추가 배송비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생활물류체계상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 도서산간, 농어촌, 접경지역의 국민들은 같은 물건을 주문하고도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요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기본 조건에 대한 차별이자 국가가 물류기본권을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약 88만 명, 477개 지역이 구조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 추가 배송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국민은 전국 477개 지역 무려 88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제주 66만 4,922명, 전라남도 278개 섬지역 7만 8,071명, 경상남도 82개 섬지역 9만 9,673명, 인천광역시 42개 섬지역 3만 3,046명, 그 외 전북, 경북, 충남 등 다수 지역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민은 연간 700억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배송비를 구조적으로 떠안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비용의 원가 근거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원가는 500원, 요금은 마음대로입니다. 제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택배 한 건당 실제 추가 운송 원가는 약 5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택배 회사들은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실태 조사를 거부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 전가, 생활 불편의 일상화, 국민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입니다. 물류기본권에 입각한 국가 책임 입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생물법 개정안은 물류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국가가 이미 수립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천명하고 있는 물류의 공공성, 지역 간 형평성, 국민 생활권 보장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추가 배송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추가 운송 원가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또 택배 사업자에게 추가 배송료 신고 및 고시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부로 하여금 신고된 지역별 추가 배송료 현황을 공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제주만의 법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같은 생활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산간, 도서, 농어촌, 접경지역 그리고 미래의 모든 생활물류 취약지역을 위한 국가 책임 입법입니다. 개정안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주도하여 윤종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을 민주당 김한규 의원, 제주시갑 민주당 문대림 의원, 서귀포시 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도 공동 발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서지역 국민 생활권을 위해 정당을 넘어 폭넓게 연대하겠습니다. 택배 추가 배송료는 더는 관행도 어쩔 수 없는 비용도 아닙니다. 물류는 기본권입니다. 사는 곳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국회에서 제주에서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 진보당 제주도당 김병호 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민주입니다. 이 경찰의 혐오 현수막 개첩 정당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혐오 현수막에 대한 행정 당국과 지방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이른바 혐오 현수막 정당으로 불리우는 내일로 미래로 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 명의로 전국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에는 유괴, 납치, 장기 적출이라는 혐오스러운 단어와 함께 혐중 구호가 적혀 있고 심지어 망상적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범죄 행위를 두둔하는 내용마저 있습니다. 이런 혐오 현수막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당국에서는 이미 폭넓게 불법적 현수막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지난 한덕수의 1심 재판에서 12.3 불법 계엄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을 질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혐오 현수막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보호를 방해한다고 보고 법령 해석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혐오 현수막을 철거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전국 각지에는 여전히 혐오적 표현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불법적 현수막들이 버젓이 나부끼고 있어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과 법에 근거한 사실 적시와 상식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번 경찰의 내일로 미래로 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혐오 현수막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다소나마 삭혀주는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을 비롯한 행정당국의 적극적 법령 해석 및 행정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전국 각 지방정부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다수가 원하는 혐오 현수막 철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맛있게 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 3건의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대책, 무책임, 무능, 산무 외교가 불러온 간세 참사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25% 관세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와 국방비 증액까지 약속하며 얻어낸 관세 인하 합의가 불과 석 달 만에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자동차, 제약, 바이오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외교 천재라 치켜 세우며 거칠의 외교에만 몰두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대책, 무책임, 무능, 산무 외교는 결국 국가적 재앙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하며 한미 관세 협상을 자화자찬해 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과 사흘 전 미국을 방문해 41년 만에 새 역사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 자랑의 유효기간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뽐냈지만 이는 허언이자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했습니다. 그 핫라인은 언제 작동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경제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세 인상 이유를 모른다, 정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왜, 뭐, 어쩌라고 라는 식의 반응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 태도이며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 파괴와 야당 죽이기에 쏟은 열정의 반의 반만 쏟았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무능력과 안일함이 빚어낸 대재앙입니다. 방탄과 정치 보복만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해 오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비준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국민의힘의 권고를 무시하고 양해각서라는 핑계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단독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도 논의도 공청회 제안도 상정 요청도 없었습니다. 내란몰이에 열중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뿐만 아니라 사법 파괴법과 같이 민생과 상관없는 법안은 군사 작전하듯 초고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통상 입법은 침묵으로 일관한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여당이 보여준 것은 사과가 아닌 뻔뻔한 남 탓과 당혹감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가 느리다는 발언은 국회 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과 정부의 전략 부재를 스스로 자백한 셈입니다. 미국 측은 이미 2주 전부터 경고 소환을 보내왔음에도 정부는 공식 통보가 없었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 마련은 정책 대응의 후진성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대규모 투자와 관세 조정이 수반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MOU라 비준이 필요 없다며 국회를 우회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국익을 밀실 행정에 맡긴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당당하게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지금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변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와 야당의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발의한 법안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함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자시하지 않고 국익을 방기한 실책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한미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뻔뻔한 이재명식 국정운영을 규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기본정책 입법이 20%에 그쳤다며 국회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이는 새치혀로 자기 발등을 찍는 망언일 뿐입니다. 현재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아나무인식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으며 그 무소불위 입법 권력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 3법뿐만 아니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과 각종 특검법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숫자로 찍어 누르며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것은 입법이 느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입법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방탄,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입법에만 집착해온 결과입니다. 한미 간세 협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협상이라며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없는 성과를 과장해놓고 정작 합의 이후의 후속 조치는 손 놓고 방치해 왔습니다. 미국이 2주 전 이미 합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을 돌며 혈세 낭비 사전선거 운동에만 몰두했고 국가 경제와 직결된 관세 현안은 자연스레 방치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30여 차례의 국무위원 탄핵과 각종 입법을 가로막으며 몽리를 부렸고 주요 국정과제는 물론 예산안 처리까지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수장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 자신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보기조차 역겨울 만큼 비겁합니다.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덕. 이재명 대통령식 뻔뻔한 책임 회피 행태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도 국민 신뢰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기 전에 입법권을 틀어진 민주당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왜 해야 할 입법은 방치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내란몰이 할 시간에 진짜 입법부터 챙기십시오. 연간 5조 원 예산 소진공 이사장의 김어준 처남 전형적인 보훈인사이자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현 전 대통령실 자영업 비서관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인 전 비서관은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를 설립해 일본 제품 불매, 최저임금 인상 창성 등 정치적, 이념적 활동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생계와 연결되는 정책자금 운용, 전통시장 지원, 상권 육성 등 막중한 역할을 맡은 기관으로 연 5조 원대의 예산을 약 79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 무엇보다 전문성과 공정성, 정책 실행 능력이 최우선이어야 할 자리에 뜬금없이 김어준 씨의 처남을 앉힌 것은 전형적인 보훈인사이자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책 전문성보다 정치적 연고가 앞선 인사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위해 선전, 선동을 서슴지 않는 대표적인 나팔수 김어준 씨의 처남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김어준 씨와 공동정부를 꾸리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매간매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위해 선전, 선동을 서슴지 않는 대표적인 나팔수 김어준 씨의 처남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김어준과 사실상 공동정부를 꾸리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매간매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공개적으로 김어준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된 기관을 농공행상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인사가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개딸의 교주 김어준에 대한 보훈이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1월 28일 언론 브리핑하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입법 지연의 책임을 외면한 국민의힘, 국익보다 정쟁이 우선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지적을 두고 남 탓이라며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을 하고 있는 적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엄중한 현실 인식에 기말한 지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 모두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여론 호도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반복적인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왔고 한미 관세 협상과 직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마저 국회 비준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국익에는 무관심한 채 대통령과 여당 흠집 4개만 몰두하더니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깔아뭉개다가 일이 터지면 남 탓한다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입법 공백의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국익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국익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안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진 국회의원입니다. 1월 26일자 노컷 뉴스에 이만희 만난 김무성, 권영진과 통화, 신천지 천억 소송 연관 있나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저희 입장과 정정보도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그제 노컷 뉴스는 2022년 1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회동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당시 대구광역시장이었던 저 권영진에게 전화를 했고, 이 통화가 당시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 규모의 손배 소송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면서 통화에서 해당 소송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고 신천지 당원 가입 등이 대가로 제시되었다면 정경유착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노컷 뉴스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의혹들을 그럴듯하게 짜집기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대구시장을 역임한 현역 국회의원인 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정정보도를 요청함과 아울러 다시는 이런 소설 같은 가짜뉴스가 보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향후 사실이 아닌 보도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 노컷 뉴스에서 보도한 2022년 1월 김무성 전 대표로부터 신천지 소송 무마와 관련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컷 뉴스는 김무성 전 대표가 권영진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증언을 했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가 해당 해동을 전 서울시 의원이었던 B씨와의 만남에서 말했고, 또 이 B씨가 신천지 간부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다.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주 참고인 조사에서 이 교주와 김 전 대표의 회동, 김 전 대표와 권 전 시장 통화 등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고만 썼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권 전 시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와닿지 않았다. B씨는 이만희 교주와 만남을 가지지 않았고 전화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와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인 저와 전화통화 의혹을 기자가 알리게 된 경위는 이만희 교주에서 전 서울시 의원 B씨 또 B씨로부터 신천지 간부들, 근데 이 신천지 간부가 A씨라고 했는데 이 A씨인지 또 불명확한 확인 불가한 참고인의 검경학동수사본부에서의 전원, 그리고 노컷뉴스 CBS 기자로 이어지는 적어도 3, 4인 3사람, 4사람을 거쳐서 나온 전원에 의한 것입니다. 노컷뉴스는 전 서울시의원 B씨는 이만희 교주와 만남을 가지지 않았고 전화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하면서도 전원으로 알려진 김무성 대표와의 저와의 통화를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였습니다. 셋째, 노컷뉴스는 사실이 아닌 김무성 전 대표와 저의 통화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 통화를 대구시의 소송 치하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 신천지 신도의 당원 가입 대가라는 의혹까지 소설 쓰듯 보도하였습니다. 2022년 1월은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 교주와 김 전 대표의 회동, 김 전 대표와 권 전 시장의 통화 여부와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통화에서 해당 소송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고 신천지 신도 당원 가입 등이 대가로 제시되었다면 정교 유착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보도를 했습니다. 또 신천지 또 다른 전직 간부는 해당 만남과 통화에서 소송 무마와 당원 가입 얘기가 오갔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노컷뉴스는 통화가 오갔다는 2022년 1월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난 2023년 7월 중순 대구시가 대구지법의 하해 권고를 수용하고 소송을 취하해 3년 만에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저의 대구시장 임기는 2022년 6월 30일이었고 소송 취하는 저의 퇴임으로부터 1년도 더 후인 2023년 7월 홍준표 대구시장 재임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 취하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는 전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소송 취하가 제 임기 중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와 저 사이의 통화가 소송 취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넷째, 저는 1월 26일 오후 늦게 노컷뉴스의 보도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3시 30분경에 김무성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김무성 전 대표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저와의 전화통화도 거의 없었지만 신천지 관련 통화는 전혀 없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휴대폰이 그 당시 쓰던 번호가 맞느냐고 물었고 맞다고 해서 그럼 제가 통신사에 통화기록 조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1월 27일 SK텔레콤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제 전화에 휴대폰에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기록을 12개월간 보관합니다. 본인 열람은 이용 약관상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1년 경과 시 자동 삭제되며 수사기관도 그 이후 자료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기록 조회는 오늘 사실은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컷뉴스의 보도는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만희 교주와 김무성 전 대표와의 만남, 김무성 전 대표와 권영진 전 시장과의 통화, 신천지 소송 무마, 신천지 신도의 당원 가입 등을 실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엮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무성 전 대표를 통해 신천지 소송 무마를 들어주고 이를 대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받아내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장에 했던 저 권영진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노컷뉴스와 이를 보도한 언론인에게 정정보도와 함께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사과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매체라도 사실이 아닌 보도로 저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손솔입니다. 브리핑 한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김건희 1심 판결 기가 찹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합니다. 오늘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엄중한 심판을 깃털보다 가볍게 만든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법원의 논리는 해괴망측을 넘어 기만적입니다. 시세 조종을 인식했음에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도둑질을 알고도 보따리를 들어줬으나 도둑은 아니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많은 정황 증거와 계좌 활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단순 가담 혹은 몰랐다는 변명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어도 이토록 관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통일교 샤넬백 수수에 대한 알선과 대가성 인정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지만 양형 사유는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김건희가 보여준 태도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왜 범죄 경력이 없었겠습니까? 내란 수계 위에서 군림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수사 방향을 지시하던 V0이자 상황이었던 것을 몰랐습니까?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권력을 사유화하여 방탄한 것을 처벌해야 마땅하지 사법부가 나서서 유리한 양형을 발굴하여 바치는 집사 노릇을 자처한단 말입니까?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김건희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의 끝판왕입니다. 죄질을 생각하면 특검이 구형한 15년조차 모자랄 판입니다. 오늘 사법정의는 죽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2차 종합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김건희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수석 대변인 손솔입니다. 브리핑 한 건 진행하겠습니다.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의원직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오늘 법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정치검사 출신으로 내란 속의 오른팔로 군림하던 권력자의 추악한 뒷거래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권성동은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의 존재조차 부정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뒷돈을 챙기고 그 대가로 대선 지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돈으로 매수한 중범죄입니다. 한편 4년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징역 2년 선고는 아쉽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한 집권 여당 중진 의원의 무게감에 비추어 매우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권력의 핵심이 종교 자본과 유착된 거대한 부패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점은 유감입니다. 권성동은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징역 2년 실형은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훨씬 상회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의원직을 붙들고 있는 것은 강릉 시민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권력을 사익 편취와 종교 로비의 창구로 활용한 권성동은 법정 구속과 함께 정치적 퇴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합니다. 권성동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종교 세력 사이의 검은 유착 관계 전반에 대해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입니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 대한 민주당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종합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하여 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 공동 정범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란 숙의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공모 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합니다.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감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 개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등이 아직 사법부 심리 중에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결과가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오늘 김건희 피고인 그리고 윤영호 그리고 권성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논평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관련된 논평 먼저 말씀드리고 윤영호, 권성동 관련된 논평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관련된 조국혁신당 논평입니다. 김건희 대부분 무죄. 이래서야 국민들이 법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악스러운 재판이었습니다. 명태균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한 바를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 명태균은 당연히 자기 이해가 있을 것인데 명태균의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 윤석열, 김건희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 선고했습니다. 국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시세 조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알리지 않고 용인했음에도 다른 주가 조작범들이 공범으로 취급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죄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향후 국민들에게 작전주임을 알고 가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건희 측이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감형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허탈한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것이 죄가 되는지는 윤리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하여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탕비실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은 것을 절도죄로 선언하던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오늘의 선고는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절망의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영호, 권성동 관련된 논평 읽겠습니다. 판결로 확인된 국민의힘 통일교 커넥션, 장도영 대표 이거 막으려고 단식하신 겁니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 2개월형을,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정당 내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하고 특정 종교 집단과 손을 잡고 운영되어 온 정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도영 대표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벌인 바 있지만 정작 속내는 신천지까지 포함한 정교유착 수사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정계의 분석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지 등 관련 정교유착 단체와의 유착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면 일벌 100개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오늘 피고인 김건희 등 3건의 판결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님, 중앙형사 27부 부장님이십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 판결 외 윤영호와 권성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를 중개하지 않은 것은 크게 유감입니다. 그동안 내란 및 주요 사건의 심리가 중개되면서 국민들은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곧바로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공개하라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성범죄 재판 등 공개가 오히려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판결에서 국민들은 법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공개의 범위에서 다시 한번 실망합니다. 법원이 국민을 위한 법정으로 개혁될 필요성이 오늘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조국혁신당은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 서영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오늘 법원의 김건희 관련 판결 관련해 기자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수없이 많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 부정부패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특검으로 수사했습니다. 서영교는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고 그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서 건진, 명태균, 통일교, 김건희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건희 관련한 법원의 선고에 정말 황당해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무죄라고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이 무죄입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 보고라며 김건희와 최은순이 23억의 이익을 봤다라고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거래 내용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그 공범들이 모두 다 유죄가 되었습니다. 김건희는 유죄입니다. 주가 조작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이 무죄라고요? 있은 판결입니까?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회장이 이거 다 팔래, 지금 팔래, 그거 있잖아, 딜하는 거 라고 하는 녹취가 온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 먹이려고 한대 라고 하는 최은순의 녹취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건희의 녹취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은순이 주식을 팝니다. 32초 만에 딸이 삽니다. 이게 통정매매 아닙니까? 어떻게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그게 바로 주가 조작 아닙니까? 이 주가 조작은 폐가망신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조의대 법원에서 이 주가 조작을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가 이것에 동의하겠습니까? 조의대 대법원에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무죄일 수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만 무죄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미 권오수 전 회장과 이른바 전주 등 관련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주가 조작 판이 있었어요. 불법 시세 조정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법부가 이미 확인한 사실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전주로 거론되어 온 김건희에게 우인성 판사는 인지는 했어도 공범은 아니다.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데 공범이 아니다. 인지한 주가 조작, 이게 죄가 안 됩니까? 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계망측한 논리를 들이대며 무죄를 때렸습니다. 주가 조작은 있었는데 가장 큰 의혹의 당사자만 빠져나간 회계망측한 결론입니다. 3,700여 차례 매매 주문, 8억 원대 부당 이득 정황,
한국거래소에서는 23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시세 조종 인식이 없었다, 김건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지가 곧 무죄입니까? 무지는 무지한 게 맞습니까? 김건희는 돈을 어떻게 벌었다고 합니까? 주식으로 벌었다고 김건희가 인터뷰한 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32초 만에 이루어진 이 통정 매매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우인성 판사에게 묻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수많은 자들이 김건희와 같은 자태로 재판받았습니까? 특검은 이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판단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공소 유지를 특검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는 이제 죽었습니다. 김건희 면죄부 판결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특검에서 다시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내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 다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흥의 윤명희 도의원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비서관이 함께 이 자료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에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45명의 국회의원들,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불법 체포영장이라며 거기 가서 인간띠를 이뤘던 이 국회의원들, 이들은 형법 87조 1, 1호 내란 우두머리, 2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3호 내란에 대한 부하 수행, 부하 내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내란이 아니라며 불법 체포영장이라며 말한 이 김기현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그리고 인간띠를 이루면서 모두 다 불법 체포를 방해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하 수행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이 무혐의 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란의 부하 수행이란 무엇이냐 잘 모르면서 그냥 동조하는 게 부하 수행입니다. 그런데 대강 알면서 동조했으니 부하 수행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부하 수행만인지 주 임무 종사자인지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윤석열 내란범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인간띠를 구성해 저항했던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5명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받지 않았습니까?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란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치고 이제 이 샤넬백 하나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겁니까? 디올백 하나로 꼬리 자르기 하더니 이제는 샤넬백 하나로 김건희를 꼬리 자르기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건희의 국정농단 이렇게 끝내려 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더니 영장 전담 재판부에 이정재 판사 그리고 남세진 판사를 앉혔습니다. 그러라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재, 추경호, 윤석열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이정재, 남세진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영장 전담 재판으로 앉히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고합니다. 즉각 교체하십시오.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즉각 교체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